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2019년도를 맞아서 왜 떨어졌나 시즌5를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는 취준생들의 취업 성적표가 어땠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2018년도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봤더니 구직자들의 지원 횟수는 평균 12회였고요. 최종 전형 합격 횟수 1.2회로 최종 합격률이 1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또 2017년도에 대비해서 2% 정도 오른 수치라고 하니까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기세를 몰아서 2019년 평균 취업률도 쑥쑥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구직자의 강점은 더 부각시키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왜 떨어졌나 시즌5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연도 최종 합격률의 평균을 올려줄 지원자를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면서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로 면접 컨설팅을 진행해 보는 날입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과 함께라면 정신을 바짝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센 언니,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아쌤, 저희가 어벤져스 이후에 5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일단 취업준비생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제 공채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매불망 정말 이제나 뜰까 저제나 뜰까 그 SK 상시 채용 도대체 언제 뜨는 건지 네. 매일매일 클릭을 해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 쉽게 지금 뜨질 않고 있습니다. SK 말고도 수시 채용이 1월 중에도 좀 많이 열리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좀 떠줘야 되는데 아직 좀 이제 소식이 뜨질 않고 있어서 좀 취준생분들도 많이 답답해한다는 그런 뭐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쌤들과 또 취준생분들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2019년도 성공 취업을 예약해 놓은 주인공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규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진규 씨. 오늘이 면접 컨설팅 날입니다. 진규 씨는 공채 지원하면서 몇 번의 면접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떨리신가요? 네, 안 그래도 방송 때문에 많이 떨렸는데 오늘은 특히나 면접이 있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임송아 선생님이랑 함께 한다고 하니 더 떨립니다. 왜죠? 방송 전에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어떻게 소개해드린 센 언니라는 캐릭터가 좀 와닿나요? 와닿다 못해. 절감을 하나요? 예.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포인트가 굉장히 날이 서 있다는 그런 부분 느낌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오늘 캐치해가지고 간다면은 이번 면접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면접 정장도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면접을 그동안 준비하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실제 면접장 가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 준비했던 거와 실제가 달랐던 게 어떤 게 가장 컸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 평소에 준비하던 거는 면접장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겠다라는 단어 포커스가 그쪽에 세부적인 거에 맞춰져 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방금 임송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면접에 가면은 이미지 자체에 큰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면접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괴리감이 들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리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면접의 탈락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규 씨가 공채를 준비하면서 면접 스터디 같은 거는 하셨나요? 네, 면접 스터디 어. 했습니다. 그러면 실전 면접에서 그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아니면 뭐 탈락했다면 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면접 스터디가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스킬이나 그러니까 말하는 걸 평소에 면접하다시피 하지 않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은 습격이나 잘못된 상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다 같이 준비하는 준비생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 송아 쌤이 또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 면접 스터디를 잘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일단 아까 지금 석진규 학생이께도 잠깐 이제 방송 전에 조언을 했던 부분인데요. 너무 그 취업준비생분들께서는 세부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부분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떠냐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딱딱딱 뭐 작은 부분 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손을 조금 쓰셨는데 아까 자세가 좀 어떠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라면 뽑겠습니다 안 뽑겠습니다라는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라는 정도의 평가만 하셨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MC분들께서도 보셨을 때 아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라는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비슷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면접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서로 간에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질문, 다른 대답 없으세요? 라든지 뭐 즉흥적으로 갑자기 뭐 여자친구 있으세요? 뭐 오늘 오전에 뭐 드셨어요? 라든지 좀 즉흥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압박적인 면접 분위기에 적응하는 식으로 좀 면접 스터디를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규 씨가 면접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결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송아 쌤, 그럼 오늘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진규 씨가 면접 자료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혹시 몇 점을 주실까요? 저는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는 6점을 6점이요? 드렸습니다. 5점을 살짝 넘었는데 저희가 이 점수는 왜 6점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진규 씨가 면접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봤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규 씨는 2018년에 무려 6번의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마지막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진규 씨가 면접을 대비한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규 씨는 면접 자료를 크게 기업 분석 자료와 면접 기출 문제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기업 관련 자료로는 인재상과 사회공헌 활동,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1분 자기소개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유형과 또 서비스 경험, 호기심, 자소서 이외의 활동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면접 기출 문제로는 인성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와 앞으로의 포부, 영업 경험과 금융 관련 자격증 유무, 남들이 말하는 본인의 단점, 본인에 대한 어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PT 면접과 협상 면접, 세일즈 면접에 대한 기출 문제까지도 준비를 했고요. 또 진규 씨가 예상하는 질문으로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하나은행의 장점과 단점, 또 은행원이 되기 위한 노력, 성격의 장단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규 씨가 2018년에 왜 면접의 문을 넘지 못했는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송하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규 씨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면접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번의 면접 기회가 있어서 면접에 실제로 가게 됐던 경험에 비추어서 네. 이렇게 면접 기출 문제를 작성하곤 했는데 네. 기출 문제를 작성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을 짜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할지라도 면접 자리에 직접 가서는 면접관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무너지는 스토리 라인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송하쌤이 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앞서서 저희가 10점 만점에 6점이라는 점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왜 6점이 나왔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그 석진규 지원자분께서 한 얘기랑은 다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제가 6점을 드린 이유는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예요. 그런데 6점을 드렸다는 건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6점을 드렸는데 실제로 면접에서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6점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금융 지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이다. 경제 지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이다. 은행권은 자기 각자의 은행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따로 있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지원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상에 대해서 달달달 외워야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은행에 있는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굉장히 막 긁어 모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뭐 우리 하나은행에서 카드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상품 몇 개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지식을 물어보진 않고요. 최근 은행권에서는 즉흥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즉흥적인 세일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진규 지원자분께서도 예를 들어서 뭐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같은 그런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자료들을 많이 모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품 추천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란을 해두셨더라고요, 대부분. 그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0대 골드미스, 뭐 결혼을 하기를 원치 않는 골드미스들에게 상품 추천해 보세요. 아니면 뭐 고령화 시대에 노인분들께 상품 추천해 보세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상품 추천이 굉장히 세일즈 면접이 아니라 1인 그런 인성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정작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고령화 이런 식으로 달달달 외우시면 지식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면접에서 오히려 준비한 건 안 나오고 이상한 것만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6점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스토리 라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대로 질문이 안 나온다는 데는 두 가지의 맥락이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라는 맥락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친구들이 본인을 뭐라고 평가해요? 라는 걸 다른 질문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단어만 조금 바꿔도 다른 질문이네. 나 장점만 준비하는데 친구들이 나 뭐라고 평가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의도한 대로 면접관의 다른 질문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첫 번째로는 이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함정을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함정을 심어 놓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 굉장히 강조하셔야 돼요.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라든지 저는 정말 이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든지 이 경험은 제가 그냥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하나은행에 입사한다고 한다면 제가 고객들을 세일즈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셔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게끔
하셔야지만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물어보겠지 하면 물어봐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나는 장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대답해야지. 장점, 장점, 장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물어봤을 때 웬만하면 내가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답이 무엇일까를 찾으셔서 그중에서 치환해서 대답하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새로운 걸 뭔가를 꺼내서 대답하시려고 하면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근접한 것을 소스 안에서 찾아서 대답하는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면접 스터디를 하실 때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장점만 대답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한지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오늘 집에 가서는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한지를 답변을 작성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있는 답변을 가지고 계속해서 꺼내서 대답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면접을 볼 때 써봐야 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진규 씨와 같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것 많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아 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쉽고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인재상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의 인재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창의적인 인재, 소통하는 인재, 성실한 인재 안 원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의 인재상은 따로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기업의 인재상을 달달달 외우시면서 뭔가 거기에 나는 창의적이지 않은데 껴맞추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리하자면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의 인재상은 구분하셔야 된다. 재무팀이 창의적일 수 없거든요. 물론 창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재무팀의 기본 맥락은 창의성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 기업에서 원하는 사회적인 이슈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직무에서 특히나 원하는 그런 이슈들은 따로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어도 그 직무에서 그런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거는 배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 이슈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경제 이슈는 모든 기업에서 모든 직무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은행권은 특히나 가계부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국한해서는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그냥 우리 산업군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로 기억해 주시면 되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려고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은행권은 즉흥적으로 뭔가를 팔아본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저출산은 지금 얼마고 뭔가 이런 걸 달달달달 수치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즉흥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잘 근거를 대서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고객님하고 잘 팔아볼 수 있는 그런 세일즈 PT를 많이 연습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서둘러서 모의 면접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송아 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점을 주로 평가를 해주실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1분 자기소개를 좀 바꿔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바꾸는 건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한에서 바꿔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아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던 부분이 이제 가장 후회되는 거나 가장 힘들었던 일 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좀 부정적인 질문에 더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본인 잘한 거 뭐예요? 강점 뭐예요? 이런 건 오히려 대답하기 쉬운데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오늘은 부정적인 질문 그리고 은행권에서 하는 즉흥적인 PT 이런 거 그러니까 즉흥적인 이거 한번 팔아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자기소개 진규 씨가 그럼 바꿔서 하실 건가요? 1분 자기소개를?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 주신 대로 바꿔서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꾸다 보니까 또 이거 잠시 또 더듬더듬 하면서 가끔씩 또 보기도 하는 그런
네, 일단 감안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카메라 보시고 1분 자기소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내 씨름왕 석진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씨름은 한국의 전통적인 전통놀이입니다. 이 전통 스포츠를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접한 이 씨름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에 비해서 체격이 적은 저는 저만의 씨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연습을 하고 혼자 이제 구상을 하면서 본 경기에 굉장히 고심을 더했는데 결국 저는 평소 연습하고 시뮬레이션 하던 대로 기술을 통해서 여러 선수들을 저보다 덩치가 큰 선수들을 꺾으면서 도민체전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씨름만큼 준비 기간에 비해서 경기 시간이 짧은 스포츠는 없습니다. 손님과 대면하는 그 짧은 시간을 대비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연습을 통해서 우수한 영업 성과를 이뤄내는 직원이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분 20초 정도 살짝 길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감안해서 들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그 1분 자기소개를 그 사전에 대기실에서 들어보고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자기소개는 소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는 뭐 은행에 오기 위해서 저는 매일 경제신문을 읽었고 경제 지식을 익혔고 뭐 이런 경제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은행권 지원자로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은행원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씨름이 소위 요즘 말로 갑툭 튀했다. 그러면 일단 눈길이 갈 수 있는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갑자기 바꿔주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뒷부분에는 씨름이라는 거는 그냥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간파해서 상대방의 허점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넘어뜨리는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상대방의 허점을 잘 짚는 그 기술력으로 그런 고객님들의 뭐 그런 부분들을 간파해서 이제 고객님을 설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영업력을 좀 설득하셨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뭐 그런 고객님을 뭐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영업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뭐 그럼 그게 은행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요?라고 추가 질문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봤었거든요. 네. 어쨌든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조금 더 튀는 본인의 매력, 눈길을 끄는 또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1분 자기소개로 바뀌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송아쌤의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 자유롭게 모의 면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모의 면접을 하는 포커스는 이런 겁니다.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석진규 지원자분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할까? 이 사람이 이 지원자의 이 대답을 듣고 왜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나왔을까? 이런 맥락을 좀 봐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 1분 자기소개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1분 자기소개를 씨름과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씨름과 은행이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씨름은 스포츠 중에서도 연습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 시간이 짧습니다. 짧은 경기 중 하나인데 이런 것처럼 은행에서도 실질적으로 고객과 대면하는 MOT가 굉장히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그 순간을 위해서 긴 기간 자기 스스로 AFPK나 자격증 공부를 쉬지 않고 연습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응대 상황을 예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이렇게 부합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은행에 왜 오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은행에 오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 부대에서 인사과장을 하면서 은행원의 PT 역량을 보면서 판도를 180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모델이랄까, 롤 모델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은행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은행원이 대중들의 마음을 당시에 은행원이 그 장병들의 생활적인 면모를 유심히 간파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그 결과를 사전 결과와 180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상대방을 알고 매혹하는 그런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지원자분께서 하셨던 그 보직을 보면 그 인사팀에서도 HRD 쪽이 더 본인의 꿈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면접관님 말씀처럼 HRD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은 납득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사적인 조직 내 시스템, 인사 시스템과 같은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굳이 인사 쪽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었을 때 은행원으로서 미리 이렇게 은행원으로서도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남들보다 일찍 그 군 생활을 통해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사회 내부적인 매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은 그 직장 동료들 간의 업무 기한을 지켜주는 매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하게 될 때 보고 매너,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베푸는 그 당사자에 대한 매너까지 이런 식으로 그 인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다양한 사무실 내 서비스를 배워 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은행원으로서 업무를 할 때 프론트 데스크와 백 데스크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고객과의 접점에서도 고객에게 매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은행원은 영업적인 부분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뭐 영업적인 부분의 역량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30대 미혼 여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30대 미혼 여성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을 저희 하나은행의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어필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바로 즉흥적으로? 네. 지금 세일즈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 지금 저희 상품 관련해가지고 통장을 개설하시면서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30대시고 지금 방금 대화해본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그런 커리어 우먼이신데 최근에 뭐 여성분들께서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지금 30대 미혼이신 이런 고객님께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미혼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전에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 말한 적 없는데요? 제 고객 정보 지금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그 고객 정보를 봤다기보다는 방금 네. 전에 이렇게 고객님과 대화를 통해서 미혼이라는 정보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요?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고객님께 크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품이 365 적금이라고 걷기만 하면 이렇게 적금 포인트가 우대 이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객님께서 아름다우신데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본인 스스로도 자기 관리까지 되면서 우대 이율도 챙겨가실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은행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상품을 받아보셨을 때 고객님께서 이렇게 다른 상품을 좀 더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지속적으로 안내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함 받아 가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뭐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이나 분야가 있다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은 저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이렇게 상담을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지원자분께서 바로 뭔가 가입을 권유하지 않고 명함을 받아가시고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화장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 고객들에게 강요를 하지 말라라는 고객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고 그 상품 자체가 매력적이게 보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유들도 들어보고 사례들도 들어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네, 이 고객이 바쁘거나 뭐 다른 뭐 은행의 상품이 더 괜찮아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굳이 은행 업무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어느 부분 지금은 약간 당황해서 말을 좀 뭉뚱거려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자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은행 업무가 아니더라도 컨설팅 해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볼까요? 네, 일단 여기서 모의 면접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씨 많이 떨리시죠? 너무 많이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10분 조금 안 되게 진행을 해봤는데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원래 평소 면접 자리 가기 전에도 네.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좀 말하는 이거를 늘리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면접 스터디를 따로 고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면접 스터디를 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떠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불필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네. 예, 좀 방송에 부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근데 뭐 떠는 건 자연스러운 네, 현상이고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 송아 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더듬고 하긴 했지만 호감형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송아 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남규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말의 끝맺음이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그 상황에서 생각보다 되게 수줍어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네. 좀 잘 말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저 같아도 뽑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좋은 점수를 드리겠다는 거는 아까 뭐 캐스터님께서 하신 얘기랑도 뭐 좀 비슷한데 일단 제가 좀 오늘은 맥락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씨름에 대해서 잘 어필을 못했다면 아니면 씨름에 대해서 어필을 잘했어도 그러니까 얘가 왜 씨름에 대해서 얘기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격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씨름이랑 은행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 좋았어요. 짧은 MOT와 짧은 경기 시간 그리고 그 짧은 경기 시간을 위한 너무나 많은 준비.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대답을 어버버 이상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 말해보세요. 뭐 거기에 대한 총평을 내려보시죠라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다가 대답을 너무 잘하시길래 대답을 바꿨어요. 은행 지원 동기라는 조금 더 좋은 대답으로 그 질문을 바꿨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절기 시작하는 거죠. 장병 인사과와 은행이랑 무슨 상관이? 여기서는 이 대답은 전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랬을 때는 뭐 화장품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라든지 영업 아르바이트를 했던 걸로 영업을 해봤는데 너무 좋았다라든지 인사과에서도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서비스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정말 은행이랑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대답이어서 이거는 좀 굉장히 마이너스였다고 보는데 HRD가 더 적합하지 않냐. 여기서도 조금 대답을 한 번 더 잘못하셨어요. 네. 너무 HRD와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못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기회를 안 주고 떨어뜨리라고 했으면 글쎄요, 뭐 어려운 질문을 했겠죠. 은행이 앞으로 어떤 것으로 뭐 나아가야 할 거라고 보시나요? 라든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서 대답 못해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이라고 저는 체크를 했을 텐데 기회를 한 번 더 드렸던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매너를 보여줬다라든지 해서 은행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드렸던 질문이 서비스 마인드가 아니라 영업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라고 해서 그럼 직접 한번 팔아보시죠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잘한 점과 나쁜 점을 말씀드리자면 세일즈에서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라고 나오신 거에서 전 좋았는데 일단 30대 미혼이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30대 미혼으로서. 아니 정말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막 얘기하는 건 세일즈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뭔가 만약에 면접관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제가 뭐가 미혼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점수 깎았을 텐데 그렇게 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우시고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다시 플러스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고객에게 약간 뭐 이렇게 칭찬하는 자세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세일즈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다음에 너무 잘 이렇게 넘어가셨고 명함 받아가시고라고 했을 때 왜 바로바로 판매 안 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보통 얼른 계약서 사인하세요라고 안 한 것도 좋았고 그랬을 때에 대한 대답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붙여야겠다라고 저는 평가했는데 저는 은행원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컨설턴트로서의 개인 사견으로는 전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진규 씨가 면접을 보시면서 많이 궁금하신 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전에 면접을 하면서 공통 질문을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통 질문을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공통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앞 1분 자기소개서라든지 다른 앞 질문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뒤에 있는 질문에서 공통 질문에서 그대로 물어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했던 경험이나 그 이론을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게 좋은 건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에피소드가 이거밖에 없고 준비 여기밖에 안 했는데 그거에서 끝났구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저는 앞에선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게 있다라고 어필을 하거나 해야지 그거밖에 앞에 강조드렸던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원하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속 시원하게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거나 또 이제 내년에 상반기 공채 전략을 올해 상반기 공채 전략을 세우셨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토탈 컨설팅에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또 준비도 잘 해오시고요. 송하 쌤은 내일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극장.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구!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원톱입니다. 반도체 설비용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무역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무역 영업에 관한 발주서와 견적서 작성 및 세무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무역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어 중 일본어 사용 가능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5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마이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 6명을 모집합니다. 3줄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의 기획설계, 기본설계, CC설계 등 건축설계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건축학 전공자와 건축기사,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워드 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 활용 능숙자도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건축설계사 총 6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원 쌤은 셀카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저희가 네. 보면은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 저기 입구에 혼자 멀찍이 서서 저희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주인공이셔서 아닌 것 같던데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시던데. 들켰네요. 어떻게 새해 첫 셀카였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잘 나와서 조만간 어디 올릴 것 같습니다. 어디 올리시나요? 어디 올리시죠? 그냥 뭐 페이스북에 가끔 뭐 올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캐스터... 오늘은 또 이렇게 찍은 이유가 있어서 되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가 항상 외치던 이제 국회 이제 발빠른 대처가 네네. 실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기념일로 해서 좀 올렸어요. 그래서 셀카를 찍었다. 그럼 그 셀카와 함께 그 내용이 넘어갔네요.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건가요? 내용도 올라가죠, 당연히. 네, 내용도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오늘 경축할 만한 일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건 많이 알려야죠, 이런 좋은 방송을.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지 또 궁금해지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셀카 잘 찍는 방법 좀 하나 알려주세요. 저 방금 보고 왔는데 이 정사각형에 수평을 꼭 맞춰가지고 사람을 머리가 잘리지 않게 찍어야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찍으시나요?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네, 멋진 셀카를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멋진 피드를 만들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원 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국 이제 근로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에 따른 인건비 손해가 무려 연 4조 7,8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직업방송의 취준생 인권위원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고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계속 권고를 해왔는데요. 마침내 이제 국회에서 2018년 12월 27일에 바로 작년에 이제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고 실제 이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생긴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법률이 이제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뿌리 뽑힐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왔던 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하반기에 제보됐던 다양한 직장 내 갑질 사례 50개를 최근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들어온 총 1,403건의 이메일 제보 중 단순 임금 체불이나 부당 인사 등을 제외하고 폭행과 폭언, 잡일 강요, 괴롭힘, 성추행 등의 사례를 위주로 엄선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직장갑질 119에는 하루 평균 8.25건, 월 234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술의 발전과 노동 방식 변화에 따라서 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기업 여성 직장인인 A씨는 주말과 주중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은 더욱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 있지만 퇴근 후에도 주말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상사의 메시지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P상사는 A씨에게 주말에 뭐 하냐는 등 사적인 문자도 보내곤 해서 과연 이게 업무적인 연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온 직장 내 괴롭힘,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송쌤, 이번 사례도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한 내용을 쭉 보면 하루 평균 8건 정도의 제보가 이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마땅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 휴가 등의 이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또는 조치를 위한 사내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지를 명확하게 법적인 제도로 이제 규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입증 책임 배분,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고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이제 명확한 근로기준법을 향해서 이제 도입을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보면 사실은 폭행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신체적인 피해가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또 명확하게 피해를 이제 보상을 촉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괴롭힘을 통해서 정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듯한 이런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개정도 같이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들을 위해서 현재 어떤 법률 내용이 통과되었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이번에는 진지하게 말고 고운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주시죠. 네, 이번 개정안은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인데요. 먼저 제76조 2를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어서 제76조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보면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또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대해서 징계, 또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위한 법안율의 기준이 세워졌는데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발표될까요? 그래서 앞서 소개된 제76조의 3, 제6항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요. 그게 뭐냐면 해고 등 전보 또는 이제 보복성 처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니까 보복성 조치는 절대 취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권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내용을 쭉 보니까 해당 법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 고용이나 특수 고용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어쨌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갈등이 또 해외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도 제가 좀 조사를 좀 해왔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게 이제 사실 그 국가와 문화 관계 또는 근로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영국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실제 조례와 가이드란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평등, 차별, 대우 등에 대해서는 되게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조례라는 새로운 규율 방식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신사의 나라긴 하지만 스토커가 연 이제 12만 명 정도가 스토커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커가 직장 내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스토커 또는 괴롭힘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법적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등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괴롭힘 금지법, 스토커 금지법 또는 직장 내에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충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법안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 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괴롭힘 피해율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EU,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 업종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6%에서 많을 경우에는 한 27.5%까지 훨씬 더 괴롭힘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 비용이 연 한 4조 7,800억 원 정도 상당한 이제 비용이 손실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 내용이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작년 2018년 12월 27일에 이게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통과가 되면서 실제 이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마련이 될 경우에는 실제 예방교육과 사후의 처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사실 법안만 마련된다고 해서 네. 이것이 처벌까지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봐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어떤 근로자가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 당시에 이제 해고를 했다 또는 전보를 시켰다 이런 전보의 정당성 정도만 이제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괴롭힘의 명확한 근거와 괴롭힘의 정황까지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상황에서 엄청난 진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해외 사례까지 들어보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까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송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이뤄진 경우가 지금 어디 적용되냐면요. 그 해고라든지 전보 또는 이런 보복성 이제 처우에 대해서 강력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내 상사가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명확하게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끼리 연대 의식을 좀 강화해서 이것이 명확한 범법 행위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근로자 이제 해당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를 둘러싼 동료들, 선후배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고 같이 신고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적인 제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준이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네.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취준이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잡정보센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